결혼과 육아는 사회 악이더라. 야, 딸처럼 행동해. 엄마 역할 해야 돼. 며느리 역할 해야 돼. 아내처럼 굴어. 육아라는 것조차 경쟁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서점에 가서 대한민국 육아서들을 펼칩니다. 어떤 걸 사야 된다. 어떤 그림책을 500권을 읽어야 된다. 소리내서 읽어야 된다. 반드시 자기 전에 읽어야 된다.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그런 내용들을 보고 있으면 와, 도대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나는 도대체 지금까지 뭐하고 살아갔는가?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 결과가 뭡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 사회를 비판하는 책을 쓰는 오찬호 작가입니다. 최근에 이제 언론 보도라든가 혹은 학자들이 한국 사회를 비판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한국 사회를 정의를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고 결혼하지 않고 출산하지 않는 시대. 자, 이게 어떤 맥락인지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시대에 놀랍게도 사랑하고 결혼하고 출산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아서 결혼과 육아의 사회학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자, 이 책의 내용은 굉장히 비판적이어서 읽어보시면 굉장히 불편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 책을 읽고 이 책의 제목이 전혀 다르게 보였다라고 리뷰를 달았어요. 어떻게 보였냐면 결혼과 육아는 사회 악이더라. 그러면서 본격 비혼을 결심하게 되는 그런 책이었다. 뭐 이런 리뷰를 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쪽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지만 제가 관찰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부모들이 어떤 자녀 소유에 대한 지나친 강박, 자녀를 성공시켜야 된다라는 어떤 지나친 강박에 빠져서 그러니까 육아조차 굉장히 경쟁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결혼과 출산과 육아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로 변했는가, 이 지점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책을 쓰면서 20년 전에, 정확히는 22년 전에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교양 수업을 듣는데 교수님이 했던 실험이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어떤 실험을 하셨냐면 막 여러 사진을 막 보여주시고 딱 어떤 사진에 등장을 하면 바로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 생각들 빨리 말하도록 그런 식으로 이제 실험을 하셨는데 그때 등장했던 이미지가 바로 이런 이미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을 꾸린 모습, 유모차를 끌고 가는 어떤 부모님의 모습들이었죠. 그리고 이때 이제 22년 전에 젊은 친구들이 대답을 했고 저는 20년이 지나서 제가 대학교 강의를 하면서 그 대답이 조금 달라졌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1997년도라고 말을 하면 22년 전이라고 이렇게 굉장히 옛날 같지만 그래도 X세대, 신세대 다 그 이후의 연도거든요. 굉장히 뭔가 젊은 친구들이 좀 기존의 고정관념을 좀 거부하고 이제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시작이 된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 사진을 딱 보여주니까 등장한 대답들은 굉장히 보수적인 대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맥락은 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인생 최고의 행복은 결혼하고 가족 꾸려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 그만한 행복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그 당시에 많이 등장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20년이 지나서 강의실에서 한번 이 실험을 똑같이 해봤습니다. 대답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내 인생에 전혀 계획이 없는 일이다.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뭘 적어야 되죠? 이런 식으로. 설마 저보고 하라는 건 아니죠? 이런 대답들. 그 다음에 돈 없다. 그러니까 팔자 좋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런 어떤 학생들의 반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우리는 이 냉소적인 답변이 도대체 어떤 사회적 분위기에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애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선택들이 현대사회에서는 오늘날 굉장히 오히려 자신의 생애 과정을 방해할 수도 있다. 불편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맥락으로 개인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변화를 알 수 있는 달라진 질문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결혼 정년기라고 그러죠.
20대 후반, 30대로 넘어가고 그러면 늘 듣는 질문이 결혼 안 해? 너 결혼 안 할 거야? 이런 질문을 자꾸 들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르신들이 묻는 게 아니라 동년배끼리도 그게 인사인 거죠. 너 언제 결혼할 거야? 계획 있어? 이런 걸 묻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오늘날에는 사실은 저런 질문이 굉장히 무례한 질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런 질문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질문의 맥락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걸 왜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이 내가 뭐 생각이 좀 깊어부터 생각해서 내가 뭐 여러 가지 뭐 고민이 많아 이런 생각을 했다면, 지금은 결혼을 하는 사람이 내가 그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걸 알지만 내가 뭐 이런 이유로 선택을 했다라는 것을 해명해야 되는 것이 지금의 2030 세대 정도에게는 굉장히 자주 등장하고 있는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과 출산, 육아라는 것이 현대사회에서는 굉장히 포기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결혼과 출산과 육아를 선택한 사람들의 삶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흔히 말하는 비혼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도무지 저거를 감당할 수가 없어,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추려봤는데요. 이 3가지는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누구나 다 아시는 경제적 문제입니다. 결혼을 한다는 것, 그 다음에 내가 사실상 삶이라는 게 1인분 부양한다라는 것도, 자기 혼자 부양한다는 것도 굉장히 힘이 드는데, 가족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것에 대해서 공포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뭐 출산을 할 때 드는 비용이라든가부터 시작을 해서 또 내 집 장만에 드는 비용,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내가 지금 내가 버는 돈으로 과연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많은 분들이 이 지점은 뭐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이런 결혼과 출산이 깊이 되는 이유는 좀 더 이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즉 경제적 문제가 심각하면 그런 와중에도 이 결혼과 출산을 선택한 사람들은 굉장히 인간관계가 꼬여들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어떤 문제냐면, 우리가 사실상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취업을 해야 되죠. 근데 취업을 하려면 사실상 20대 후반까지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몸은 어른이지만 실제로는 어른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결혼을 하려니까 뭐 여러 돈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그런데 출산을 하고 나면 사실상 또 다른 어르신들의 도움이 없이는 일을 계속 한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즉 개인의 독립이 지체될수록 부양을 도와주는 흔히 말하는 어르신들, 그분들의 부모의 부모님들은 간섭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3번째는 굉장히 여성분들에게 좀 국한되어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성불평등의 문제가 현대사회에서 굉장히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없었다는 게 아니라, 과거에는 그게 성불평등인 줄 몰랐죠. 그냥 세상은 다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지금은 머리로서는 알고 있어요. 야, 딸처럼 행동해, 엄마 역할 해야 돼, 며느리 역할 해야 돼, 아내처럼 굴어. 이게 굉장히 부당한 건 알지만 상식적인 주장을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82년생 김지영을 보면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세상은 참으로 많이 바뀌었지만 그 안에 소소한 규칙들은 실제로는 크게 바뀌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세상은 바뀌지 않았다라고 이제 세상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이 존재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선택한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생활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어디에도 제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뭐냐면 내 정말 너무 힘들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너 그런 줄도 모르고 결혼했냐고. 요즘 다 그런 식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은데 너 뭐 어린애처럼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줄 알았냐고. 철저하게 이 결혼과 육아의 문제는 개인이 버텨나가야 되는 문제, 완벽하게 고립무원이라는 곳에 갇히게 되는 거죠. 이 상실감이라는 것이 얼마나 크냐면, 우리가 보통 아무리 힘들어도 그 아이가 자라날 때 막 천진난만하게 귀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굉장히 힘들어도 부모들이 딱 저 모습을 보면 아이고 네가 없었으면 내가 무슨 행복으로 살았을까, 내가 참 뭐 출산하길 잘했어, 그렇게 생각을 하곤 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3분 정도는. 근데 3분이 넘어가면 이게 뭔가 내가 이러려고 그랬나 뭐 그러고. 근데 이게 저만의 에피소드가 아니라 제가 이제 책을 쓰고 취재를 하면서 정말로 진지하게 저 질문이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얘가 천진난만한 모습을 보일 때 그 고립감, 이 어떤 고충을 사회적으로 공론화시킬 수 없는 그 약한 이제 우리가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만약에 내가 결혼을 하지 않았으면, 출산을 하지 않았으면 내 인생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죠. 현대 사회에서 결혼과 출산이라는 것은 굉장히 억울한 일들의 연속인 것입니다. 자, 문제는 이 억울함의 동력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인 거죠. 야, 너 그런 줄도 모르고 결혼했어? 그런 질문에 내가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나의 선택이 어느 정도는 옳았다는 것을 외부에 증명해야 되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할까요? 바로 자녀에 대한 집착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그래도 이 자녀 교육만큼은 제대로 시킨 부모였다. 이 어떤 인정을 받기 위해서 모두가 육아라는 것조차 경쟁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부모가 자녀한테 관심 가지는 거, 뭐 학업에 관심 가지고 먹거리에 관심 가지고 그게 도대체 뭐가 문제냐라고 질문을 던질 수가 있지만 모두가 이것을 경쟁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평균치가 상승을 해버리는 거죠. 평균치가 상승을 해버리면 사실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결핍된 존재라고 느끼게 됩니다. 내가 부모 역할을 잘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죠. 그럼 이게 뭐죠? 이게 바로 억울함이죠. 나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와, 정말 어떤 사람들은 너무 뭔가 아이한테 잘하고 있으니까 내가 부모 역할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인가라는 어떤 상실감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 상실감은 다시 아이에 대한 집착으로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평균치는 높아지면서 우리 사회는 굉장히 악순환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들이 내가 아이를 잘 기르고 싶어요. 남보다. 그러려면 가장 확실한 매뉴얼이 적힌 책들을 찾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서점에 가서 대한민국 육아서들을 펼칩니다. 그 육아서를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아이가 어떤 식으로 자란다. 그 내용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한 200여 권의 책을 분석을 하면서 대한민국 육아서의 어떤 문제점을 3가지 키워드 정도로 추출을 해봤습니다. 바로 정상, 적기, 그리고 엄마라는 키워드예요. 저 말이 너무 자주 노출되는 거예요. 6개월 때는 소근육이 발달해야 되니까 손가락을 이렇게 폈다 쳤다 해야 된다. 24개월에 언어 습관은 어떻게 돼야 된다. 6세 때 사회성은 어떻게 길러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적기 교육. 그러려면 뭔가 어떤 걸 사야 된다. 어떤 그림책을 500권을 읽어야 된다. 소리 내서 읽어야 된다. 반드시 자기 전에 읽어야 된다.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연령만 있는 게 아니라 성별 변수도 있어요. 남자애는 이렇게 길러야 된다. 여자애는 이렇게 기르면 안 된다. 그런 내용들을 보고 있으면 와, 도대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나는 도대체 지금까지 뭐하고 살아갔는가?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마지막에 나와 있는 저기 엄마라는 키워드가 우리 개인의 불평불만을 다 막아버립니다. 좀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육아서는 모성이라는 단어로 시작해서 모성이라는 단어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엄마라서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근데 이게 약간 시대적으로 조금 좀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그 앞에 뭐 엄마, 아빠 이런 단어 붙이는 것은 시대적으로 굉장히 예민해지고 있는데 실제 육아서들을 살펴보면 저런 문장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이게 왜 불평등을 은폐를 하냐면 자, 예를 들어서 워킹맘들 생각해 봅시다. 여기도 많이 계시겠죠. 뭐 엄청난 고충에 시달리죠. 그렇죠? 회사에서는 여자라는 입장, 그리고 가정에서는 육아를 책임져야 되는 입장, 그런 것들이 얽혀가지고 굉장한 많은 차별을 겪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육아서들을 살펴보면 보란듯이 2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보고 있으면 아이고, 내가 일한다고 애 보고 이런 거 힘들어 있는 내 자신이 굉장히 나약한 사람처럼 비춰지는 거죠. 또 독방 육아 같은 거 생각해 봅시다. 독방 육아, 언어에서 느낄 수 있는 것처럼 불평등한 상징이죠. 여성이기 때문에 육아를 책임져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아서들을 살펴보면 그 안에는 굉장히 뭔가 독박 육아를 극복한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우리는 자녀를 어떤 식으로 교육시켜야 되고 이런 것은 무조건 스스로 극복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다시 평균치가 높아지면서 자녀에 대한 집착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지경에 이르면 자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강박은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내가 투자한 만큼 이 아이가 제대로 된 결과를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 결과가 뭡니까? 우리 아이 도덕적으로 착한 아이예요? 알고 보니 진국이에요? 그런 거는 필요 없는 거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이름 있는 대학을 나오고 이름 있는 기업에 들어가고 누가 봐도 놀랄 수 있는 연봉을 받아야지만 그것이 바로 내가 투자한 만큼의 결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에서는 좀 우리가 아이를 민주적으로 교육을 시키자, 시민교육을 시키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씨도 안 먹히는 거죠. 내 아이는 내가 알아서 키울 테니까 그런 얘기는 내 앞에서 하지 마라. 제가 학부모 연수로 가면 맨날 듣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거죠. 이 억울함이 동력이 될 때 우리의 자녀 교육은 굉장히 뭔가 생존의 테크닉을 가르쳐주는 철학들 우선적으로 가르쳐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회는 저는 어떤 생존의 테크닉만으로 아이가 커서는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공동체를 좋게 만들 수 있는 키워드를 가르쳐 줘야 될 겁니다. 그러나 자녀 소유에 집착이 강한 곳에서는 저것이 저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렇게 자녀 교육의 집착은 강박으로 이어져서 기존의 육아하고는 다른 차원의 모습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한국의 많은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이상적 육아를 하고 있다라고 자부하지만 실제 그 속사를 살펴보면 이상한 육아를 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누가 그 상황에 들어가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상황에 들어가면 내가 기존에 생각하고 다른 자녀에 대한 집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이 억울함의 동력은 어디로 향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내 아이만큼은 특별하게 키워서 어떻게든 이 사회에서 살아남도록 하겠다. 그런 식의 태도가 아니라 어떤 아이라도 평범해도 행복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삶이 전투기 때문에 자녀를 전사를 기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삶이 전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를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노력들이 실제로 모여져야지만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의 기피 현상이 사라질 것이고, 그래서 결혼을 왜 해? 라고 묻는 세상이 사라질 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에 대한 강박도 점점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